라면 냄새. 진짜 한 입만 먹고 싶다. 냄새만 먹자. 냄새는 공짜잖아. 그 한마디가 지우의 귀에 꽂히며 아이들을 향해 눈을 돌린 순간 지우는 자신의 눈을 아니 부정하게 됩니다. 어둑한 밤 허름한 분식집 앞배를 부여잡은 새쌍둥이. 새쌍둥이의 손등에 자신과 같은 불꽃 모양의 반점이 새겨져 있었거든요. 유전병으로 아이를 가지면 목숨을 잃는다는 의사의 말과 눈앞에 선명한 아이들의 반점에 혼란, 의심, 부정의 감정이 뒤섞인 채 자신도 모르게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립니다. 평생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상황에 새쌍둥이는 왜 지우와 같은 불꽃 모양 반점이 있는 걸까요? 우연일까요? 누구의 아이일까요? 사연 시작 전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지금 어디서 이야기를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곳에 행복만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서울 콘서트홀 대극장. 마지막 곡이 끝나자 객석이 잠깐 숨을 참는 듯 조용해졌다가 곧 터지듯 박수가 쏟아졌어요. 몇몇 관객은 자리에서 일어나 손이 빨개지도록 박수를 쳤습니다. 윤지훈은 지휘봉을 천천히 내리며 고개를 숙였어요. 오늘도 모두가 인정하는 완벽한 공연이었죠. 앙코르까지 마치고 내려온 복도는 꽃다발과 웃음소리로 붐볐습니다. 마에스트로, 오늘은 진짜 전설이었어요. 역시 윤지후입니다. 사람들은 사진을 찍고 악수를 청했어요. 지우는 익숙한 미소로 인사를 건넸지만 돌아서는 순간 입꼬리에서 힘이 스르르 빠졌습니다. 다들 수고했어요. 입으로는 그렇게 말했지만 마음은 벌써 공연장 밖 어딘가에 떨어져 있는 것 같았어요. 이 환호가 왜 이토록 멀게 느껴질까요? 호텔로 돌아오는 차 안, 휴대폰에는 기사 알림과 인터뷰 요청이 쉴 새 없이 떠올랐습니다. 지우는 화면을 한번 훑어본 뒤 전원을 꺼버렸어요. 차창 밖으로 늘어진 도로의 불빛이 줄지어 흘렀습니다. 오늘 자신이 지휘한 악보처럼 반듯하고 화려한데 이상하게도 그 속에 자신은 없는 느낌이었어요. 스위트룸 문을 닫는 소리가 철컥하고 울렸습니다. 넓은 방 안은 조용했고 창밖 강변 야경이 유리 위에서 차갑게 반짝였어요. 지우는 넥타이를 풀어 던지고 침대 모서리에 털썩 앉았습니다. 방금 전까지 곧게 서 있던 어깨가 이제야 무너져 내리듯 툭 떨어졌습니다. 환호가 끝나고 남은 건 숨 고르는 소리뿐이었어요. 오늘도 잘 끝내긴 했네 뭐. 혼잣말이 입에서 새어나왔어요. 누구에게 들려주려는 말이라기보다 하루를 정리하는 보고 같았습니다. 그는 왼손을 들어 손등을 바라보았어요. 흐린 조명 아래 붉은 불꽃 모양 점이 또렷이 박혀 있었죠. 어릴 때 아버지가 그 점을 가리키며 말하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이건 우리 집 불꽃이야. 다음 세대로 이어질 표식이지. 지금 그 말은 축복이 아니라 무거운 낙인처럼 가슴에 눌려 있었어요. 몇 년 전 병원 진료실에서 들었던 말이 다시 귓가를 때렸습니다. 아이를 가지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유전성 심장신장 질환 가능성이 높아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지우는 의자 팔걸이만 꼭 쥔 채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어요. 옆에서 손을 잡고 있던 수진도 조용히 고개만 숙이고 있었죠. 둘 사이에 흐르던 침묵은 마치
이미 한 번 박수갈채가 끝나버린 빈 객석 같았습니다. 그날 집으로 돌아가며 그는 말했었습니다. 우리 둘만 살아도 돼. 괜찮아. 정말 그렇게 믿고 싶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말은 스스로를 속이는 주문처럼 변해갔습니다. 대를 잇지 못하는 장남, 아이를 가지면 안 되는 지휘자, 보이지 않는 낙인이 사람들 시선 사이에 번져가는 느낌이었어요. 지우는 침대에 등을 기대고 천장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오늘의 환호와 옛 진단서의 문장이 머릿속에서 얽혀 돌았어요. 가슴 안은 이상하게도 조용했습니다. 이 공허함이 곧 그의 삶 전체를 뒤집어 놓을 전주곡이라는 걸 그는 아직 알지 못했어요. 공연이 없는 평일 밤이었어요. 도심 한복판 도로 위로 네온 간판이 줄지어 떠 있었고 겨울바람에 간판 불빛이 살짝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공연장 근처 호텔 앞에는 검은 세단이 이미 대기 중이었죠. 기사가 문을 열며 말했어요. 선생님, 어디로 모실까요? 지우는 잠시 차 안을 보다가 고개를 저었어요. 오늘은 그냥 걸을게요. 먼저 들어가세요. 기사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오래 묻지 않았습니다. 지휘자가 혼자 있고 싶어 하는 날이 있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거든요. 대로변을 따라 걷기 시작하자 차 소리와 사람들 웃음소리가 뒤섞여 귀를 채웠어요. 카페 테라스에서는 젊은 사람들이 사진을 찍고 있었고 빌딩 유리창마다 화려한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모두 다 괜찮아 보였어요. 그 속에서 유독 지우만 다른 계절을 걷고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얼마나 걸었을까요? 화려한 상권이 끝나는 지점쯤에서 조용히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어요. 깨끗한 인도 대신 갈라진 보도가 나타나고 새 빌라 대신 낡은 상가와 허름한 주택들이 보였습니다. 가로등도 한 개 건너 하나씩 꺼져 있었죠. 건물 벽면 여기저기에 붉은 스프레이로 둘러싸인 문구가 붙어 있었어요. 재개발 정비구역, 철거 예정, 이주 지원 상담. 현수막이 바람에 펄럭일 때마다 비닐처럼 얇은 소리가 귀를 스쳤습니다. 지우는 걸음을 멈추고 그 글자를 한참 바라보았어요. 여기도 곧 사라지겠네. 혼잣말이 겨울 공기 속으로 가볍게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마음 한구석은 이상하게 무거워졌어요. 조금 더 안쪽으로 들어가자 쪽방촌으로 이어지는 좁은 골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건물과 건물 사이가 간신히 한 사람이 지나갈 만큼만 벌어져 있었어요. 바람이 그 사이로 파고들며 바닥 먼지를 훑고 지나갔습니다. 옆에서 차들이 지나는 큰 길과는 전혀 다른 공기였어요. 지우는 잠시 망설였어요. 여기까지 들어가는 건 아닌데. 발은 이미 골목 입구로 향해 있었습니다. 이유를 설명하기 어려운 끌림이었어요. 그는 코트 깃을 세우고 조심스럽게 골목 안으로 발을 들였습니다. 골목 끝에 다다르자 아래로 내려가는 콘크리트 계단이 나타났어요. 지하보도라고 적힌 파란 표지판이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계단 아래쪽에서는 차가운 공기와 함께 아주 얇은 소리가 올라오고 있었어요. 처음엔 바람 소리인 줄 알았는데 조금 더 귀를 기울이자 선율이 느껴졌습니다. 바이올린 소리였어요. 지하에서 누군가가 연주를 하고 있었습니다. 지우의 손이 난간을 더 꽉 잡았어요. 손가락 끝에 힘이 들어가면서 손등의 불꽃점이 흰빛 아래에서 더 선명해 보였습니다.
이 시간 이 동네 지하 통로에서 바이올린이라니. 도대체 어떤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연주를 하고 있을까요? 그는 숨을 한번 깊게 들이켰습니다. 여기까지 왔는데 내려가 봐야겠지.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하듯 중얼거리곤 계단 척칸에 발을 올렸어요. 회색 계단이 한 칸씩 내려갈 때마다 바이올린 소리가 조금씩 또렷해졌습니다. 박수도 조명도 없는 연주였지만 그 소리에는 묘하게 사람을 멈춰 세우는 힘이 있었어요. 이 밤, 이 계단을 내려가는 선택이 지후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사실을 그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지하 통로 끝 구석, 난방도 안 되는 콘크리트 바닥에 세 남매가 둥그렇게 앉아 있었어요. 방금 전까지 울리던 바이올린과 기타 소리는 멎었고 대신 추운 공기 속에서 아이들 숨소리만 옅게 흩어졌습니다. 형광등은 간신히 깜빡이고 있었고 사람들은 이미 막차를 타고 사라진 뒤였죠. 바닥에 놓인 투명 통 안에는 동전이 듬성듬성 깔려 있었어요. 막내가 양손을 비벼 추위를 쫓다가 조심스럽게 동전을 쏟아냈습니다. 언니, 이거 다 합치면 1,000원 좀 넘는 것 같아. 둘째가 숫자를 세다가 고개를 갸웃했어요. 누나 하늘이는 그 말을 듣고도 일부러 밝게 웃었습니다. 괜찮아. 오늘은 김밥 하나랑 삼각김밥 하나 사서 셋이 나눠 먹자. 우리 나눠 먹는 건 잘하잖아. 말은 가볍게 던졌지만 손끝에서 동전을 쥐는 힘이 잠깐 세게 들어갔다가 풀렸습니다. 아이들도 자기들이 뭘 포기하고 있는지 어렴풋이 알고 있었거든요. 지하 통로 위쪽 계단에서는 튀김 튀기는 기름 냄새와 라면, 스프 냄새가 내려오고 있었어요. 편의점 문이 열리고 닫힐 때마다 따뜻한 공기가 계단을 타고 흘러내려왔습니다. 그 냄새가 아이들 주변을 빙글빙글 맴도는 것 같았어요. 둘째 바다가 배를 살짝 감싸쥐며 중얼거렸습니다. 언니 라면 냄새 나 진짜 한 입만 먹고 싶다. 하늘이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장난스럽게 웃는 표정을 일부러 만들었어요. 우리 오늘은 냄새만 먹자. 냄새 많이 맡으면 배부른 거 알지? 그때 가장 작았던 막내 별이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응, 우리 그냥 위에 올라가서 편의점 앞에서 잠깐만 서 있자. 냄새는 공짜잖아. 별이는 스스로도 조금 웃긴다는 듯씩 웃어 보였지만 눈가에는 피곤이 진하게 내려앉아 있었어요. 셋은 통 속 동전을 다시 모아 주머니에 넣고 계단을 향해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발 뒤꿈치가 낡은 운동화 안에서 덜컹거렸고 바닥에서 올라오는 냉기가 발목을 후쳤어요. 그래도 아이들은 서로의 어깨를 세모 모양으로 맞대고 올라갔습니다. 계단 위 그림자처럼 서 있던 사람이 한 명 있었어요. 바로 지우였습니다. 그는 일부러 아이들과 거리를 두고 난간 옆에 서 있었죠. 아이들의 얼굴이 보이지 않을 만큼 멀리였지만 목소리는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냄새는 공짜잖아. 그 한마디가 지우의 귀에 박힌 채 꽂혔어요. 지우의 목이 순간 꽉 막힌 것처럼 조여왔습니다. 방금 전까지 지휘봉을 쥐던 손이 난간을 쥐고 있었는데 손가락에 힘이 제대로 들어가지 않았어요. 손등의 불꽃점 위로 핏기가 싹 가셨습니다. 이 시간에 이런 데서 냄새만 맡고 배부르다고 웃어야 하는 애들. 아이들은 계단 위 편의점 문 앞에 서서 안쪽을 한번 힐끔 보고는
또 서로를 쳐다보며 웃었습니다. 정말 냄새만 맡으려고 노력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안쪽에서는 컵라면,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고 계산대에서 삼각김밥 하나 더 찍어드릴게요라는 점원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울지는 않았습니다. 배고픔은 이 아이들에게 오늘 처음 찾아온 손님이 아니었거든요. 지우는 계단 중간에 멈춰선 채 한 칸 더 올라갈 용도, 내려갈 용도 내지 못했습니다. 가슴 안쪽 어딘가가 천천히, 그러나 확실히 뜯겨나가는 느낌이었어요. 이 짧은 장면이 그의 마음에 첫 번째 금을 내고 있었죠. 그 밤 아이들은 그저 냄새 한 번 더 맡고 지나가는 선택을 했습니다. 어쩌면 그 나이에 감당하기엔 너무 쓸쓸한 선택이었어요. 이 순간 새쌍둥이의 이야기를 함께 하고 싶은 사람이 떠오른다면 공유하시고 남은 이야기도 함께 해주세요. 편의점 옆 공용 세면대 쪽은 지하 통로보다 조금 더 따뜻했어요. 형광등이 바로 위에서 내려와 아이들 머리 위로 하얀 빛을 떨어뜨리고 있었죠. 세면대 아래에서는 찬물이 졸졸 흐르는 소리가 났습니다. 바닥은 군데군데 젖어 있었고 발밑에서는 락스 냄새와 라면, 스프 냄새가 섞여 올라왔어요. 세 남매는 차례로 수도꼭지를 틀어 손을 씻었습니다. 하늘이는 손바닥을 비비며 묵은 때를 빼려고 애썼고 바다는 팔꿈치까지 걷어 올려 찬물에 쓱쓱 문질렀어요. 막내 별이는 물이 튀는 게 재밌는지 차가워 하며 킥킥 웃었습니다. 그 모습이 잠깐은 평범한 아이들 저녁 풍경처럼 보였어요. 형광등 바로 아래로 한 걸음 다가가자 그제야 아이들 손등이 또렷이 보였습니다. 하늘이 손등 위에 동그란 붉은 점이 하나 박혀 있었어요. 불꽃이 튀어오른 모양처럼 가장자리가 살짝 퍼져 있었죠. 바다와 별이 손등에도 똑같은 모양의 점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귀 뒤쪽 피부가 살짝 젖으면서 그곳에도 같은 붉은 얼룩이 번져 보였습니다. 바다가 먼저 그걸 눈치채고는 장난스럽게 말했어요. 우리 이거 엄마가 불꽃점이라고 했잖아. 세상에서 제일 뜨겁게 살 거라고. 별이는 자기 손등을 소중한 보물처럼 쓰다듬었습니다. 응. 그래서 우리가 플레임 삼남매래. 멋있지? 아이들은 서로 손등을 맞대고 킥킥 웃었어요. 추운 밤인데도 그 순간만큼은 자기들이 꽤 근사한 사람들처럼 느껴졌던 모양이에요. 조금 떨어진 기둥 옆 지우는 일부러 시선을 피하려고 했습니다. 아이들한테 들키고 싶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방금 들은 말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어요. 불꽃점, 플레임 삼남매. 그는 무심코 자신의 왼손을 내려다보았어요. 오래전부터 익숙해서 거의 의식하지도 않고 살았던 점 하나가 거기 있었죠. 아이들 것과 똑같은 모양이었습니다. 가장자리가 미세하게 번진 붉은 얼룩, 불꽃이 튀다가 멈춘 것 같은 자국. 순간 오래된 기억 하나가 강하게 떠올랐어요. 어릴 적 아버지가 그의 손등을 잡고 웃으며 했던 말이었습니다. 이건 우리 집 불꽃이야. 우리 집 피를 타고 내려오는 표시지. 그때는 그냥 특이한 점 정도로만 생각했어요. 자랑스러워한 적도 무서워한 적도 없었죠. 그 기억이 지금 눈앞 장면과 겹쳐졌습니다. 아이들의 작은 손등 위에 자신과 똑같은 불꽃이 박혀 있었어요. 셋이나요. 지후의 숨이 가슴 한가운데에서 걸려버렸어요.
크게 들이켰던 숨이 끝까지 올라오지 못한 채 어딘가에서 멈췄습니다. 목 안쪽이 따갑게 타오르는 것 같았죠. 손에서 미끄러진 악보 가방이 인도 바닥으로 쿵 소리를 내며 떨어졌습니다. 소리는 그다지 크지 않았는데도 지우에게는 번개가 치는 것처럼 크게 들렸어요. 무릎에서 힘이 살짝 빠졌습니다. 그는 난간을 잡으려다 허공을 한번 헛짚고 나서야 가까스로 균형을 잡았어요. 손가락 끝이 하얗게 질렸고 심장은 제멋대로 뛰기 시작했습니다. 설마 아닐 거야. 이렇게까지 겹칠 리가. 하지만 눈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형광등 아래 아이들 손등 위에 찍힌 불꽃점은 그가 평생 보고 살아온 그것과 똑같았어요. 혈연도 운명도 믿지 않으려 했던 남자에게 세상이 한꺼번에 대답을 들이밀고 있는 것 같았죠. 정말 그저 우연이라고 넘길 수 있는 모양이었을까요? 아이들은 그저 우린 플레임 삼남매야라며 웃고 있을 뿐이었어요. 그러나 지우에게 그 장면은 앞으로 그가 외면할 수 없는 질문들로 이어지는 첫 번째 문장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밤 밝디 밝은 형광등 아래 드러난 건 작은 점 하나였지만 그의 인생이 뒤집히기 시작한 출발점이기도 했어요. 편의점 옆 작은 분식집은 유리창부터 김이 가득 서려 있었어요. 라면 스프 냄새랑 튀김 기름 냄새가 문틈으로 새어나와 지하 통로까지 따라왔죠. 지우는 아이들보다 먼저 문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종이 방울이 짧게 울렸어요. 어서 오세요. 사장이 앞치마를 털며 물었습니다. 떡볶이, 라면, 김밥 여기서 제일 많이 나가는 걸로 2세트 주세요. 대신 저 밖에 서 있는 아이들 것부터 먼저 주세요. 사장은 유리문 너머를 힐끗 봤어요. 얇은 점퍼, 젖은 운동화 3명. 말은 하지 않았지만 표정이 잠깐 부드러워졌습니다. 그래요. 애들 자리부터 차려줄게요. 잠시 후 세 남매가 조심조심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따뜻한 공기가 얼굴을 스치자 셋 다 동시에 숨을 깊게 들이켰습니다. 저 여기 앉아도 돼요? 하늘이가 문에서 가장 가까운 테이블을 가리키며 물었죠. 마치 어디서든 먼저 허락부터 받아야 하는 아이처럼요. 응, 거기 앉아. 금방 나가. 곧 라면 2그릇과 떡볶이, 김밥 한 줄이 테이블에 올라왔습니다. 국물 위에서는 파와 계란이 떠 있고 떡볶이 양념이 번들거렸어요. 김밥은 잘린 단면마다 노란 계란과 단무지가 가지런히 박혀 있었죠. 아이들은 숨을 죽인 채 그릇을 내려다봤어요. 별이는 침을 한번 꿀꺽 삼켰습니다. 목이 움직이는 게 눈에 보일 정도였어요. 이거 진짜 우리가 먹는 거예요? 바다가 믿기지 않는다는 얼굴로 물었습니다. 하늘이는 동생들 다리를 살짝 건드렸어요. 먼저 인사부터 하자. 세 아이는 동시에 자리에서 반쯤 일어나 카운터 쪽을 향해 고개를 숙였어요. 잘 먹겠습니다. 다시 앉았지만 젓가락은 쉽게 들리지 않았습니다. 혹시 꿈처럼 사라져버릴까봐 움직이는 것조차 조심스러웠죠. 맨 처음 손을 뻗은 건 별이었어요. 떡볶이 하나를 집더니 입으로 가져가지 않고 작은 접시를 끌어당겼습니다. 이건 엄마 거. 하늘이는 자기 라면에서 계란을 건져 그 옆에 얹었어요. 계란도 엄마 거. 이런 거 먹어야 힘난다 그랬잖아. 바다는 김밥 2조각을 골라 비닐봉지 가까이로 살짝 밀었습니다.
하나는 엄마, 하나는 나중에 별이. 별이는 고개를 저었어요. 난 괜찮아. 오빠들이 많이 먹어. 나 냄새만 맡아도 배불러. 그 말은 장난이 아니었어요. 이 아이에게 배고픔은 오늘 처음 찾아온 손님이 아니었습니다. 하늘이와 바다는 잠깐 눈을 마주치더니 제일 큰 떡이랑 김이 많이 붙은 김밥을 다시 별이 앞에 가져다 놓았어요. 막내가 제일 많이 먹어야지. 그래. 우린 괜찮아. 결국 별이는 참다 못해 떡볶이를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눈이 동그랗게 커졌어요. 매운맛과 달콤한 맛이 동시에 퍼지자 입가에 소스가 묻는 것도 잊고 천천히 씹었어요. 맛있어. 작은 목소리가 김 사이로 흘렀습니다. 창가 구석자리에서 지우는 자기 앞 라면에 거의 손을 대지 못하고 있었어요. 젓가락을 들었다 내려놓기를 몇 번이나 반복했습니다. 제일 맛있는 것들을 서로에게, 그리고 아직 오지 않은 엄마의 그릇으로 밀어보내는 작은 손들을 보는 동안 손끝에서 힘이 빠졌다가 다시 들어갔어요. 나보다 훨씬 어른이네. 그 생각이 떠오르자 가슴 한가운데가 묵직하게 내려앉았습니다. 뜨거운 김이 눈을 살짝 따갑게 했어요. 이 한 끼 분식은 지우에게 그냥 따뜻한 야식이 아니었어요. 아이들의 삶과 자기 죄책감 모양을 그대로 담아둔 그릇 같았죠. 분식집 안 나면 그릇은 거의 비어가고 있었어요. 국물 가장자리에는 붉은 기름만 동그랗게 떠 있었죠. 김이 옅어지자 아이들의 얼굴이 더 또렷이 보였습니다. 지우는 조심스럽게 자리에서 일어나 아이들 테이블로 다가갔어요. 너무 갑자기 다가가면 놀랄 것 같았죠. 잘 먹었어? 하늘이가 얼른 의자에서 반쯤 일어나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잘 먹었어요. 감사합니다. 바다와 별이도 따라 고개를 끄덕였어요. 예의가 몸에 밴 아이들이었죠. 지우는 최대한 부드럽게 웃어 보였어요. 아저씨 이름은 윤지우라고 해. 너희는 이름이 뭐야? 잠깐 눈치 보던 하늘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한하늘이고요. 여기는 동생 한바다, 막내 한별이에요. 셋이 나란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지우는 그 이름들을 마음속으로 한 번 더 되뇌었어요. 하늘, 바다, 별. 어디 하나 허투루 지은 느낌이 아니었죠. 이름이 다 너무 예쁘다. 뜻도 있어? 이 질문에는 별이가 제일 먼저 반응했어요. 숟가락을 꼭 쥔 채 눈이 반짝였죠. 엄마가 지어주셨어요. 하늘이는 높이 올라가라고, 바다는 마음이 넓으라고, 저는 어두운 데서도 반짝이라고요. 말을 하면서 별이는 자기 손등에 붉은 점을 한번 쓱 문질렀어요. 그래서 우리 셋이 플레임 삼남매래요. 불꽃처럼 산다고요. 지우의 시선도 무의식적으로 자기 손등으로 내려갔어요. 똑같은 모양의 불꽃점이 형광등 아래에서 희미하게 빛났습니다. 목 안쪽이 순간 뜨거워졌어요. 정말 그냥 우연일까요? 그는 티나지 않게 숨을 한번 고르고 말을 돌렸어요. 집은 어디 쪽이야? 여기 근처야? 이번엔 바다가 대답했어요. 저기요. 아이들은 동시에 분식집 유리창 너머를 가리켰습니다. 유리박, 재개발 안내 현수막이 펄럭이고 철조망 뒤로 낮은 집들이 바짝 붙어 있었어요. 저기 골목 끝 쪽방촌이요. 간판 많이 떨어진대요. 하늘이가 덧붙였어요. 방은 되게 작아요.
그래도 내 식구 딱 붙어서 자면 안 추워요. 겨울에는 그게 제일 좋아요. 내 식구. 지우의 가슴이 한 번 더 내려앉았습니다. 엄마도 거기 같이 살아? 그가 조심스레 물었어요. 아이들 얼굴에 금방 미소가 번졌습니다. 엄마 이야기만 나오면 표정이 달라지는 아이들이었죠. 네. 엄마랑 우리 셋이요. 엄마 진짜 잘해요. 바다가 자랑하듯 말했어요. 맨날 피곤한데도 우리 연습할 때 옆에서 박수 쳐줘요. 별이는 의자 위에서 몸을 쭉 세웠어요. 엄마 바이올린도 잘 켜요. 옛날에는 큰 데서 연주했대요. 근데 지금은 말끝이 작아졌어요. 하늘이는 동생의 어깨를 살짝 눌러줬습니다. 대신 하늘이가 이어서 설명했어요. 지금은 근처 덮밥집에서 일해요. 늦게까지 서 있어야 해서 허리 아파요. 그래서 우리 돈 많이 벌어서 엄마 앉아서 일하게 해줄 거예요. 그 말에 바다가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기타 열심히 쳐서 나중에 버스킹 많이 할 거예요. 별이는 바이올린 켜고요. 그러면 엄마 일 줄여줄 수 있잖아요. 지우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아이들 입에서 나오는 말은 마치 어른들 다짐 같았어요. 5살, 6살 그 나이에 할 말일까요? 엄마가 맨날 그래요. 별이가 마지막으로 덧붙였어요. 우리는 아무 걱정 말고 그냥 악기만 열심히 하래요. 나머지는 엄마가 다 알아서 한다고요. 지우는 그 말을 듣고도 쉽게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목이 꽉 막힌 것 같았어요. 그래, 좋은 엄마다. 겨우 그 한마디가 나왔습니다. 유리창 밖으로는 찬바람이 재개발 안내 현수막을 세게 흔들고 있었어요. 안쪽 테이블 위에는 식은 국물과 비어가는 그릇들, 그리고 작고 마른 손들이 남아 있었죠. 그 순간 지우는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아이들이 겪어온 겨울은 날씨보다 훨씬 차가웠다는 걸요. 호텔 방 안은 공연장과는 전혀 다른 공기였어요. 환호와 박수 소리가 끊긴 자리에는 미지근한 조명과 조용한 냉장고 소리만 남아 있었죠. 지우는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지도 못한 채 소파 가장자리에 걸터 앉아 있었습니다. 손등에 불꽃 모양점을 엄지로 천천히 문지르며 지하 통로 형광등 아래에서 보았던 작은 손들을 떠올렸어요. 그 점이 너무 똑같았어요. 모양도 색도 위치도. 어린 시절 아버지가 자기 손등을 들어 보이며 말하던 목소리가 귓가에 다시 울렸습니다. 이건 우리 집 불꽃이야. 쉽게 안 꺼지는 피라는 뜻이지. 그때는 그 말이 조금 자랑스러웠는데 지금은 이상하게 목이 메었어요. 지우는 휴대폰을 들어 한참을 가만 보다가 결국 단축 번호 하나를 눌렀습니다. 준호 씨, 조금 쉰 목소리가 먼저 나왔어요. 오늘 재개발 구역 지하 통로에서 아이 셋을 봤어요. 반대편이 살짝 놀라는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이들 성은 한이라고 했고요. 윗동네 쪽방촌에서 산다더군요. 버스킹을 하고 있었어요. 혹시 도와주고 싶은 겁니까? 마에스트로. 준호의 질문에 지우는 잠시 말을 고르다 대답했어요. 도와주고 싶은 건 맞고 확인하고 싶은 것도 있어요. 신원 좀 알아봐 주세요. 아이들 이름, 엄마 이름, 주소, 학교 나오는 대로 전부. 대신 조용히. 기사로 돌거나 그쪽 귀에 먼저 들어가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흔적 안 남기고 알아보겠습니다. 통화는 금방 끝났지만 지우의 손에서는
휴대폰이 쉽게 내려가지 않았어요. 그는 천천히 일어나 커튼을 젖혔습니다. 도심 야경이 한눈에 들어왔어요. 수천 개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지만 지우 눈에는 지하 통로 형광등 불빛만 계속 겹쳐졌습니다. 아이들 손등 위로 떨어지던 그 싸늘한 빛 말이에요. 설마 수진일 리는 없겠지. 마음 한구석에서 생각해선 안 되는 이름 하나가 조용히 떠올랐습니다. 지우는 그 이름을 밀어내려는 듯 눈을 세게 감았어요. 하지만 밀어낼수록 더 선명해졌습니다. 병원 진료실 흰 조명, 진단서를 들고 서 있던 주치의의 표정, 그리고 그날 서류 위에 찍었던 도장 하나. 그때도 그는 이렇게 스스로를 설득했었죠. 이게 수진을 위한 거야. 나 때문에 위험해지면 안 되잖아. 정말 그게 사랑이었다고 믿었던 걸까요? 지우는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했어요. 오늘 지하 통로에서 아이들을 보고 돌아온 뒤로 그때의 결정이 처음으로 선명하게 흔들리기 시작했다는 것. 침대 머리맡에는 유럽 투어에서 받은 꽃다발 카드가 아직 꽂혀 있었지만 그 어느 문장도 지금의 공허함을 채워주지 못했습니다. 세계적인 지휘자라는 말이 오늘따라 이상하게 가벼워 보였어요. 그날 밤 지우는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눈만 감으면 낡은 코트를 겹쳐 입고 연주하던 세 남매의 어깨가 먼저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그 작은 손등 위에서 자신과 똑같은 불꽃이 조용히 타오르고 있었죠. 마치 아직 끝난 게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처럼요. 서울 강남 한복판에 있는 큰 병원 진료실이었어요. 하얀 형광등 불빛이 머리 위에서 차갑게 내려앉고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죠. 며칠 뒤 조사 결과를 기다리던 지우는 자꾸만 그날로 마음이 끌려갔어요. 의사는 모니터와 차트를 번갈아 보다가 안경을 고쳤으며 말했어요. 유전성 심장신장 질환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이를 가지시면 산모도 아이도 위험할 수 있어요. 임신은 가급적 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 말이 공기 중에 가라앉는 느낌이었어요. 수진이 옆에서 지우의 손을 꼭 잡았는데 손끝이 살짝 떨렸습니다. 그래도 그녀는 억지로 웃으며 말했어요. 괜찮아요, 선생님. 우리 다른 방법도 있겠죠. 목소리는 씩씩해 보였지만 입술색이 눈에 띄게 하얘졌어요. 지우는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만 끄덕였죠. 가슴 안쪽이 서늘하게 식어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꿈꿔왔던 장면들이 한 번에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진료실 문을 나와 복도를 걸을 때 두 사람 발소리가 이상하게 엇박자로 울렸어요. 엘리베이터 거울 속에는 멀쩡히 서 있는 두 사람이 비쳤지만 눈빛은 둘 다 어딘가 멍해 보였죠. 그때부터 이미 조금씩 어긋나기 시작한 걸까요? 집에 돌아와서도 종이는 테이블 위에 그대로 놓여 있었어요. 하얀 A 사용지 한 장이었는데 거기에 적힌 몇 줄의 문장이 두 사람의 미래를 마음대로 잘라버린 것 같았어요. 지우는 한참을 말없이 서 있다가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 그냥 둘이서만 살아도 되잖아. 아이 없어도 괜찮을 수 있어. 말은 그렇게 꺼냈지만 목 안쪽이 꽉 막히는 느낌이었어요. 수지는 잠시 지우를 바라보더니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우리 둘이면 돼요. 음악도 있고 서로도 있고 그 말만 들으면 충분히 따뜻했어요. 하지만 눈동자 깊은 곳엔 설명하기 어려운 그림자가 잠깐 스쳤습니다.
정말 그렇게 믿고 있었을까요? 아니면 서로를 안심시키기 위한 말이었을까요? 그날 밤 지우는 악보를 펼쳐놓고도 한 음도 제대로 읽히지 않았어요. 손에 쥔 지휘봉이 괜히 무거워 보였죠. 수지는 방 한쪽에서 켜지 않은 바이올린 케이스를 쓰다듬고만 있었어요. 멜로디 대신 진단서의 문장만 머릿속에서 반복됐습니다. 임신은 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짧은 한 줄이었지만 두 사람의 언젠가를 통째로 지워버린 문장이었죠. 이날 이후로 지우는 점점 더 일에 매달리기 시작했어요. 세계적인 지휘자라는 타이틀은 높아졌지만 집안에서의 말수는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수진도 아무렇지 않은 척 연습실로 레슨으로 몸을 몰아넣었어요. 서로를 사랑하지 않게 된 게 아니었어요. 다만 같이 꾸던 미래를 입 밖으로 꺼내는 게 무서워졌을 뿐이었죠. 그건 사랑이 사라진 순간이 아니라 사랑이 처음으로 균열을 드러낸 날이었어요. 그날 저녁 윤가 대저택 거실 테이블 위에는 병원 진단지가 펼쳐져 있었어요. 노란 조명 아래 하얀 종이 한 장이 유난히 차갑게 보였죠. 벽시계 초침 소리만 또박또박 들렸습니다. 어머니는 서류를 손가락 끝으로 톡 치며 말했어요. 맞지? 이 정도면 말 다 한 거야. 내가 아이를 못 낳으면 우리 집안은 여기서 끊기는 거야.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눈빛은 날이 서 있었어요. 소파 맞은편에 앉은 도연이 말꼬리를 받았습니다. 형만 혼자 예술가처럼 살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재단도 악단도 다 다음 세대를 생각해야죠. 입으로는 집안 걱정을 하는 말이었지만 눈동자 어딘가에서 묘한 욕심이 반짝였어요. 지우는 그걸 못 본 척했습니다. 보고 싶지 않았거든요. 수지는 소파 끝자락에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무릎 위에 올려둔 손을 꼭 쥔 채 말 한마디 하지 못하고 고개만 숙이고 있었죠. 손등이 하얗게 질릴 만큼 힘이 들어가 있었어요. 어머니의 시선이 곧장 그녀를 향했습니다. 수진 씨, 솔직히 말해봐. 이 상태로 계속 우리 집 며느리 자리를 지키겠다는 건 너무 욕심 아니야? 그 말에 수진의 어깨가 살짝 떨렸어요. 하지만 그녀는 겨우 미소 비슷한 걸 지어 올렸습니다. 어머니, 저 지우 씨 힘든 거 만들고 싶지 않아요. 저만 나가면 되는 문제라면.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끝이 살짝 갈라졌어요. 지우는 그제야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수진 쪽으로 한 발 다가섰어요. 그게 무슨 말이야? 우리가 둘이서 버티면 되잖아. 입으로는 그렇게 말했지만 가슴 한가운데에서 이상한 두려움이 고개를 들고 있었어요. 정말 버틸 수 있을까요? 어머니는 한숨을 길게 내쉬며 등을 기댔어요. 내가 그렇게 말하는 건 알겠다. 하지만 넌 아들이자 이 집 장손이야. 너 혼자만의 선택으로 끝나는 일이 아니야. 우리 집안, 악단, 재단까지 걸린 문제라고. 도연도 고개를 끄덕이며 거들었죠. 형이 결단을 내려야 다 편해져요. 방 안 공기가 점점 무거워졌어요. 수지는 시선을 바닥에 떨어뜨린 채 손가락으로 소파 천을 괜히 문지르고 있었죠. 눈가가 살짝 붉어졌지만 끝까지 눈물을 참았어요. 지우는 그 옆 얼굴을 보면서도 어머니와 동생의 시선을 동시에 느끼고 있었어요. 두 방향에서 끌어당기는 힘이 어깨 위에서 정면으로 부딪히는 것 같았어요.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테이블 한쪽에 이혼 서류가 조용히 놓였습니다.
언제 준비돼 있었던 걸까요? 너무 자연스럽게, 너무 익숙한 듯이 등장했어요. 어머니는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수진 씨를 위해서도 이게 최선이야. 이 집에 남아있으면 더 상처만 늘어날 거야. 지우는 서류를 내려다보며 손을 떨었어요. 펜이 손가락 사이에서 몇 번이나 미끄러졌습니다. 수진을 자유롭게 해주는 게 사랑이다. 그렇게 스스로를 설득했어요. 정말 그랬을까요? 아니면 책임에서 도망칠 수 있는 가장 그럴듯한 말이었을까요? 결국 그는 서류에 이름을 적고 도장을 찍었습니다. 도장을 찍는 순간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쿵 하고 내려앉는 느낌이 들었어요. 다시는 되돌릴 수 없는 선을 넘은 것 같았죠. 수지는 조용히 일어나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지우 씨 건강하세요. 짧은 한마디였는데 그 안에는 수많은 말들이 뭉쳐 있는 것 같았어요. 이날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말들 속에서 두 사람의 사랑은 조용히 그리고 잔인하게 잘려나갔어요. 지우는 나중에서야 알게 되겠죠. 그때 지킨 건 가족이 아니라 누군가의 욕심이었다는 거요. 한수진과 진단서, 어머니와 도연의 얼굴이 뒤엉킨 기억에서 빠져나온 건 노트북 알림 소리가 울렸을 때였어요. 윤지훈은 소파에 기대 앉아 있다가 번쩍 고개를 들었습니다. 호텔 방은 이미 저녁 어둠에 잠겨 있었고 스탠드 불빛만 작게 책상을 비추고 있었어요. 잠깐 눈을 감았던 것 같았는데 머릿속은 여전히 6년 전 병원 진료실과 응접실에 걸려 있었죠. 의사의 말,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던 자신의 손. 그 장면이 아직도 선명했어요. 하지만 화면 구석에 반짝이는 새 메일 아이콘이 그때와는 다른 지금을 끌어당겼습니다. 보낸 사람은 박준호였어요. 제목에는 짧게 쓰여 있었죠. 신원 조회 결과 보고 드립니다. 지우는 한 손으로 얼굴을 문지르며 자세를 고쳐 앉았어요. 심장이 천천히 그러나 무겁게 뛰고 있었어요. 열어보자고 시킨 건 나였지 중얼거림이 입술 사이로 흘러나왔습니다. 그래도 쉽게 클릭이 되지 않았어요. 이 파일을 여는 순간 아까 떠올렸던 기억들이 전부 사실로 연결될 것 같았거든요. 결국 그는 손바닥에 힘을 줘 터치패드를 눌렀어요. 파일이 열리자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건 주소였습니다. 정서구 재개발 정비구역 내쪽방촌 미망동 53번지. 며칠 전 밤 재개발 안내 문구가 붙어있던 그 골목이 그대로 떠올랐어요. 깨진 유리창, 비에 얼룩진 벽, 창틈으로 새어나오던 희미한 불빛. 그리고 그 안 어디쯤에서 아이들이 서로 어깨를 붙이고 걸어가던 뒷모습까지요. 스크롤을 조금 더 내리자 아이들 이름이 차례대로 적혀 있었어요. 한하늘만 오세, 한바다만 오세, 한별만 오세. 성은 엄마를 따라 한으로 되어 있었어요. 그 단어 하나에 가슴이 이상하게 저릿해졌어요. 이혼한 뒤 누군가 혼자 구청 창구에 서서 이 이름들을 적어 내려가는 모습을 떠올리게 됐거든요. 한하늘, 한바다, 한별. 그 글자를 쓸 때 수지는 무슨 마음이었을까요? 그리고 그 아래 보호자 이름이 나오는 줄. 보호자 한수진. 그 문장을 보는 순간 지우의 시야가 잠깐 흔들렸어요. 노트북 화면 가장자리가 멀어졌다가 다시 다가오는 것 같았죠. 손에 쥐고 있던 펜이 책상 위에서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딱 하고 마른 소리가 났지만
그는 고개를 숙이지도 못했어요. 수진이가 혼자였다고요? 거의 들리지도 않는 목소리가 방 안에 흩어졌어요. 목 안쪽이 꽉 막힌 것처럼 답답해졌습니다. 이혼 뒤 어딘가에서 새 인생을 시작했을 거라고, 그래야 덜 미안하다고 스스로를 속여왔는데요. 현실은 재개발 쪽방촌 주소와 아이 셋 이름 옆에 혼자 적힌 보호자라는 두 글자였어요. 보고서 끝부분에는 짧은 메모가 하나 붙어 있었어요. 최근 몇 달 사이 임대료 연체 및 철거 통보로 거주 환경 악화, 장시간 노동, 건강 악화 추정, 행정적인 말투인데도 한 줄 한 줄이 칼처럼 박혔어요. 어떤 이름도 적혀 있지 않은 문장인데 지우 눈에는 전부 한수진으로만 보였어요. 그는 이마를 짚고 고개를 떨궜습니다. 눈꺼풀 안쪽이 뜨겁게 타올랐어요. 지하 통로 형광등 아래에서 봤던 아이들 손등의 불꽃 모양점이 떠올랐어요. 붉게 번지던 그 무늬와 어린 시절 아버지가 자기 손을 잡고 했던 말이 겹쳐졌습니다. 이건 우리 집 불꽃이야. 그 불꽃이 지금 쪽방촌과 재개발 빈집 사이에서 떨고 있는 아이들 손 위에 그대로 찍혀 있는 거였어요. 지우는 노트북을 덮지 못한 채 한동안 화면만 바라봤어요. 6년 전 진단서, 어머니와 도연의 말, 자신이 직접 서명했던 이혼 서류, 그리고 지금 눈앞에 보고서까지 모든 조각이 한 방향으로 맞춰지고 있었죠. 나는 정말 아무것도 몰랐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 질문이 가슴 깊은 곳에 박혔어요. 이제는 변명으로도 들리지 않는 문장이었어요. 지우가 이 질문에 어떤 대답을 하게 될지, 그리고 이 선택들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궁금해지셨다면 구독 버튼만 한번 눌러주시고 남은 이야기도 함께 해주세요. 호텔 방 안은 조용했어요. 창밖 도로엔 여전히 차가 다니고 있었지만 지우 귀에는 아무 소리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샤워도 하지 않은 채 소파에 앉아 그는 노트북 화면만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어요. 방금 전까지 화면에는 아이들 등본과 쪽방촌 주소, 보호자 이름이 떠 있었습니다. 결국 그는 검색창을 열었어요. 손가락이 잠시 공중에서 망설이다가 천천히 이름 세 글자를 눌렀습니다. 한수진. 검색 결과가 한꺼번에 쏟아졌어요. 예전 인터뷰 기사, 공연 사진 그리고 그 아래 눈에 거슬리는 제목 하나가 박혀 있었습니다. 전 교향악단 수석 바이올리니스트, 재단 운영비 횡령 의혹. 지우는 21번 고르고 기사를 눌렀어요. 내용은 생각보다 부실했습니다. 관계자에 따르면 일각에서는 모호한 표현들 뿐이었죠. 구체적인 증거는 없는데 뉘앙스는 이미 그럴 법한 사람으로 몰고 가고 있었어요. 진짜 문제는 아래쪽이었습니다. 댓글창에는 낯선 사람들의 문장이 가득했어요. 역시 예술계 돈깨나 만지는 사람들은 다 저렇다니까. 기부재단? 다 이미지 장사지 뭐. 애들까지 불쌍하네. 엄마 잘못 만나서. 지우는 화면을 내려가다가 손가락을 멈췄습니다. 애들이라는 단어가 눈에 걸렸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얼굴도 모르는 아이들까지 같이 욕하고 있었습니다. 가슴 한가운데가 서늘해졌어요. 기사를 위로 다시 올려보니 작은 박스 기사가 하나 덧붙어 있었어요. 수진이 몸담았던 음악재단 이름, 그리고 그 아래 작은 글씨로 적힌 문장. 당시 운영 실무는 이사 윤도현 측이 맡아
지우는 그 대목에서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윤도현. 동생의 이름이 너무 자연스럽게 기사 속에 섞여 있었어요. 그때도 봤었나? 그는 기억을 더듬어 보았습니다. 어렴풋이 이혼 직후에 비슷한 기사를 스쳐 지나가듯 본 적이 있었던 것 같았어요. 그땐 그냥 실망스럽다는 생각만 하고 제대로 들여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어머니와 도연이 그 여자 회사 돈까지 건드렸다라고 말하던 목소리가 겹쳐 들렸죠. 그 말만 믿고 스스로 확인하려는 생각은 한 번도 하지 않았어요. 정말 그게 전부였을까요? 지우는 휴대폰을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약간 떨렸어요. 기사의 문장 하나하나가 지금 와서야 전부 다르게 보였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제보자, 한서 측 관계자, 재단 내부 사정의 밝은 인물. 도대체 그 관계자가 누구였을까요? 정말 수진이 잘못한 걸까요? 아니면 누군가가 이미 정해둔 결론에 맞춰 이야기를 쌓아 올린 걸까요? 조용한 호텔 방 안에서 지우의 심장 소리만 유난히 크게 들렸어요. 그는 눈을 감고 이마를 짚었습니다. 수진이 왜 한 번도 항변하지 않았는지, 왜 단 한 번도 자신에게 연락하지 않았는지,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았어요. 그녀는 이미 세상이 자신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알고 있었겠죠. 아무도 믿어주지 않을 거라는 것도요. 그 생각이 드는 순간 지우의 입술이 굳게 다물어졌어요. 이 기사 한 편을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넘겼던 시간들, 그게 얼마나 잔인한 방관이었는지 뒤늦게야 가슴 깊은 곳에서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늦은 깨달음은 이제 시작일 뿐이라는 걸 지우도 어렴풋이 알고 있었어요. 재개발 구역 끝 골목이었어요. 철거 현수막이 바람에 찢어질 듯 펄럭이고 어두운 계단 아래에 쓰레기 봉투가 쌓여 있었습니다. 지우는 적힌 주소를 다시 확인하고 축축한 계단을 천천히 올라갔어요. 왠지 모르게 심장이 자꾸 빨리 뛰었죠. 쪽방 건물 복도는 더 어두웠어요. 낡은 형광등이 지직거리며 깜빡이고 벽에서는 곰팡이 냄새가 올라왔습니다. 복도 끝 어딘가에서 아주 얇은 바이올린 소리가 새어나왔어요. 지우는 그 소리를 따라가다 305호 앞에서 멈췄습니다. 그때 아래에서 발소리가 들려왔어요. 비닐봉지가 사각거리며 흔들리고 짧은 숨이 계단을 타고 올라왔죠. 고개를 돌리자 계단을 올라오는 한수진이 보였습니다. 한 손에는 반찬통 봉지, 다른 손에는 값싼 장바구니가 들려 있었어요. 수진은 2층에서 한 번, 3층 앞에서 또 한 번 멈춰 섰습니다. 허리를 짚고 벽에 살짝 기댄 채 숨을 길게 들이쉬었다 내쉬었어요. 조명 아래 드러난 얼굴은 눈밑이 깊게 꺼지고 살이 많이 빠져 있었습니다. 그 모습에 지우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이 정도일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죠. 305호 앞에 선 수진은 바로 문을 열지 않았어요. 손에 든 비닐봉지를 내려다보다가 거울을 보듯 방문을 한번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억지로 입꼬리를 들어 올려 미소를 만들었어요. 마치 아이들 앞에 서기 전 얼굴에 가면을 쓰는 사람처럼요. 문이 열리자 아이들 목소리가 동시에 터져 나왔습니다. 엄마 왔다. 좁은 방 안에서 새 아이가 달려나왔고 희미한 전등 아래로 네 사람의 그림자가 겹쳐졌어요. 수지는 일부러 더 환하게 웃으며 봉지를 흔들었습니다. 오늘은 사장님이 남은 거 주셨어요. 우리 진짜 잔칫날이네.
문틈 사이로 방이 살짝 보였어요. 작은 전기포트, 접이식 침대 하나, 4개의 밥그릇. 반찬은 많지 않았지만 아이들 눈은 반짝였어요. 그런데 제일 먼저 움직인 건 엄마 그릇이었죠. 이건 엄마 거. 막내가 반찬 하나를 집어 작은 접시에 옮겼습니다. 하늘과 바다도 자기 그릇에서 조금씩 덜어 그 접시에 보탰어요. 수지는 엄마는 괜찮은데 하고 웃었지만 젓가락을 든 손목이 잠깐 떨렸습니다. 피곤이 아니라 버티는 사람이 한계에 다다른 떨림이었어요. 지우는 복도 모퉁이에 몸을 숨긴 채 그 장면을 보고 있었습니다. 넥타이가 갑자기 목을 죄는 것처럼 답답해졌어요. 머릿속에는 기사에서 봤던 단어들이 떠올랐습니다. 운영비 횡령 의혹, 재단 돈 건드렸다. 그 말들이 지금 아이들 밥을 떠주는 이 여자와 도무지 겹쳐지지 않았어요. 정말 저 사람이 그 기사 속 사람이었을까요? 아니면 누군가가 그렇게 보이게 만든 걸까요? 지우의 손에서 서류 봉투가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손끝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가슴 안쪽이 뜨겁게 데인 것처럼 화끈거렸습니다. 부끄럽고 미안하고 또 어딘가 무서웠어요. 그날 지우는 끝내 305호 문을 두드리지 못했어요. 손을 뻗으면 금방 닿을 거리였지만 발이 바닥에 붙은 것처럼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복도 끝에 서서 문틈 사이로 새어나오는 웃음소리와 숟가락 부딪히는 소리만 들었어요. 한 가지는 분명해졌습니다. 이건 단순한 불운이나 가난이 아니었어요. 어딘가에서 누군가가 오래전부터 잘못된 방향으로 밀어온 삶 같았죠. 그리고 그 시작 어딘가에 자신이 찍은 이혼 서명이 있다는 생각이 지우의 가슴을 가장 깊게 후벼 팠습니다. 한서예술재단 지하회의실은 불이 꺼져 있었어요. 비상등만 희미하게 켜져 있었고 윤도현은 긴 테이블 끝에 앉아 휴대폰을 뒤집어 쥔 채 가만히 숨만 골랐습니다. 화면 위에는 익숙한 이름이 떠 있었어요. 6년 전 형의 인생을 한 줄짜리 진단서로 잘라버렸던 비뇨기과 김 교수였죠. 이제 와서 흔들리면 안 되는데 도연은 낮게 중얼거렸어요.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질릴 만큼 힘을 주다가 결국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몇 번의 신호음 끝에 조심스러운 목소리가 들려왔죠. 여보세요? 오랜만입니다, 교수님. 도연은 억지로 웃는 톤을 냈어요. 그때 그 진단, 그대로죠? 형은 아직도 아이 가지면 안 되는 사람 맞죠? 반대편에서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건 오래된 기록이고요. 병원 감사도 있고 괜히 문제되면 도연의 눈빛이 어두워졌어요. 그 기록 하나로 우리 형 인생이 갈라졌어요. 덕분에 재단 지원 구조도 정리됐고 악단 후계도 깔끔해졌죠. 기억 안 나세요? 병원 쪽 연구비도 꽤 갔잖아요. 김 교수는 숨을 한번 삼켰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말씀이신지요? 간단해요. 도연이 서류를 톡톡 두드렸어요. 형은 여전히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혹시라도 사실은 가능했다는 쪽으로 말이 바뀌면 재단 돈이랑 병원 돈 다 다시 뒤집어 볼 거예요. 교수님만 곤란할까요? 회의실 공기가 더 차갑게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알겠습니다. 그때 진단은 그대로라고 말하죠. 다른 소리는 안 하겠습니다. 역시 교수님을 믿었습니다. 도연은 통화를 끊으며 휴대폰을 내려놓았어요.
손바닥에는 땀이 촉촉하게 배어 있었죠.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불 꺼진 유리문 쪽으로 걸어갔어요. 문틈 사이로 재개발 구역 공사장 불빛이 점처럼 보였습니다. 포크레인이 건물을 부수는 둔한 소리가 멀리서 울렸어요. 형은 맨날 위에서 박수 받았고 나는 항상 옆에서 들러리였지. 도연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그는 늘 두 번째였어요. 집에서도 악단에서도 기사 제목에서도요. 이름 앞에는 항상 윤지후의 동생이 붙어 있었죠. 이제 겨우 내 이름으로 올라갈 차례인데 그는 턱을 굳게 다물었어요. 요 며칠 보고받은 내용들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쪽방촌, 버스킹, 불꽃 모양점. 형이 진실에 다가가고 있다는 신호였죠. 형이 눈치채기 전에 끝내야 해. 그게 모두를 위한 거야. 도연은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다시 휴대폰을 집어든 그는 재개발 담당자 번호를 눌렀어요. 네, 그 구역 쪽방촌 정리 일정 조금만 앞당겨 주세요. 이사비는 제가 따로 맞추겠습니다. 상대가 무슨 이유냐고 묻자 도연은 짧게 웃었어요. 거기 오래 두면 위에서 싫어할 겁니다.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손가락 끝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어요. 그 떨림이 곧 누군가의 삶을 향해 번져갈 거라는 걸 그는 정말로 모른 걸까요? 아니면 알고도 모른 척한 걸까요? 아침 쪽방촌 복도에는 테이프 붙는 소리만 계속 났어요. 공고문이 문마다 하나씩 늘어났죠. 정비구역 내 건물 전면 철거 안내. 장바구니를 든 한수진은 자기 방 앞에서 멈춰 섰어요. 마지막 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 달 이내 전원 퇴거. 보증금은 정비 비용에서 공제될 수 있음. 그 한 줄에 월세와 병원비, 아이들 학기가 한꺼번에 겹쳐졌어요. 엄마, 저거 뭐야? 한별이가 슬리퍼를 끌며 올라왔어요. 수지는 종이를 한 번 더 훑어본 뒤 표정을 정리했어요. 우리 집이 공사한대. 그래서 나중에 좀 더 나은 데로 옮겨야 한대. 말은 가볍게 했지만 손가락 끝에 힘이 안 들어갔어요. 방 안에서는 한하늘과 한바다가 도시락 가방을 챙기고 있었어요. 엄마 오늘도 야근해요? 아니, 오늘은 최대한 빨리 올게. 우리 네 식구 같이 저녁 먹자. 수지는 아이들 머리를 쓰다듬고 서둘러 집을 나섰어요. 문이 닫히자 공고문이 바람에 살짝 흔들렸습니다. 덮밥집 뒷주방에서는 밥 짓는 김과 기름 냄새가 섞여 올라왔어요. 수지는 채소를 자르고 튀김 반죽을 적고 주문표를 확인했어요. 몸은 익숙하게 움직였지만 마음 한쪽에서는 한 달이라는 말이 계속 맴돌았어요. 점심 손님이 빠져나간 뒤 사장이 앞치마를 정리하며 말을 걸어왔어요. 수진 씨, 잠깐만요. 그 한마디에 심장이 먼저 내려앉았어요. 요즘 매출이 너무 안 나와요. 본사에서도 인건비 줄이라 하고 그래서 이번 달까지만 나와줘요. 귀가 순간 멍해졌어요. 제가 뭐 잘못했나요? 자동처럼 그 말이 나왔어요. 사장은 서둘러 손을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애 키우는 거 나도 아는데 진짜 여기가 한계라서 그래요. 수지는 입술을 한번 깨물었다가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저야 감사했죠, 사장님. 여기 아니었으면 일자리도 못 구했을 거예요. 형광등 아래에서 얼굴이 더 누렇게 보였지만 눈물은 끝까지 나오지 않았어요. 여기서 울면 집에 돌아가는 길을
버티기 힘들 것 같았거든요. 골목으로 나오니 아침 공고문과 방금 들은 해고, 통보가 머릿속에서 나란히 섰습니다. 집은 한 달 뒤 비우고 일은 이달 말이면 끝. 계산이 너무 간단해서 오히려 더 냉정하게 느껴졌어요. 쪽방 문을 열자 새 아이가 동시에 고개를 들었어요. 엄마. 한별이가 달려와 허리에 매달렸어요. 수지는 숨을 깊게 들이켰다가 웃는 얼굴로 아이를 안아 올렸어요. 오늘 엄마가 반찬 좀 좋은 거 가져왔어. 사장님이 남은 거 싸주셨어. 반쯤은 거짓말이었지만 아이들 눈은 금세 반짝였어요. 그 눈빛 하나에 낮에 들은 말들은 옆으로 밀려났어요. 밥상을 차리며 수지는 문에 붙은 공고문을 뒷면이 보이게 뒤집어 붙였어요. 글자가 안 보이게요. 그걸 본 하늘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엄마, 우리 진짜 이사가? 수지는 아이 눈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근데 햇빛 잘 들어오고 내가 바이올린 마음껏 켜도 아무도 뭐라고 안 하는 집으로 갈 거야. 그게 계획이라기보다 거의 소원에 가까운 약속이라는 걸 수진도 알고 있었어요. 그래도 그날 저녁만큼은 그 약속에라도 기대서 아이들 밥숟가락 위 웃음을 지키는 일이 더 급했을지 모릅니다. 철거 공고가 붙고 나서 달력이 3장 넘겨졌어요. 한 달 안에 퇴거라는 문장은 이제 복도 사람들 입에서도 사라졌지만 현실은 더 빨라졌죠. 한수지는 틈만 나면 부동산을 돌았어요. 아이 셋이면 방 2칸은 있어야죠. 보증금이 이 정도면 힘들어요. 웃으며 말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말끝은 늘 같았어요. 돌아오는 길에는 손이 항상 빈손이었죠. 철거일이 열흘 앞으로 다가오자 집주인은 먼저 움직였어요. 어느 날 퇴근해 보니 수도가 잠겨 있었고 전기는 그 다음 주에는 끊긴다는 공고가 붙어 있었습니다. 이제 빨리 정리해요. 공사 들어와요. 말은 공지였지만 사실상 내쫓는 선고였어요. 촛불 아래에서 아이들이 숙제를 하던 그날 밤 수지는 마음을 정했어요. 여기서 더는 버틸 수 없겠다. 선택이라기보다 남은 칸 하나 짚은 기분이었죠. 며칠 뒤 해질녘 네 식구는 박스 몇 개와 이불을 들고 철조망 사이로 들어갔어요. 재개발 구역 안쪽은 더 조용했어요. 유리 깨진 소리, 뜯긴 간판만 남아있는 거리. 엄마, 우리 진짜 여기서 자요? 하나늘이 멈춰 선 발끝을 내려다봤어요. 한바다는 바이올린 케이스 끈을 꼭 쥐었고 한별이는 엄마 옷자락을 잡았어요. 수지는 숨을 한번 깊게 들이켰어요. 가슴 안쪽이 뻐근했지만 얼굴에는 억지로 웃음을 올렸어요. 오늘 밤만 여기서 캠핑하는 거야. 우리만 아는 비밀 캠핑장. 일부러 캠핑이라는 단어를 세게 눌러 말했어요. 마치 이 상황을 자신이 선택한 것처럼 아이들 귀에는 들리길 바랐죠. 창문이 반쯤 깨진 빈집 하나를 골라 들어갔어요. 바닥엔 먼지가 수북했고 벽지에는 곰팡이 자국이 군데군데 퍼져 있었어요. 그래도 비는 피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아이들은 이불을 펴고 하늘이는 신문지를 구겨 창문 틈에 끼웠어요. 바다는 문 아래에 수건을 밀어 넣었고요. 5살짜리 손으로 막기엔 밖에서 들어오는 찬바람이 너무 세 보였어요. 봐, 우리 4명이 딱 들어가는 요새 같지? 수진이 이불 위를 탁탁 두드리며 말하자 한별이 눈이 조금 반짝였어요. 진짜 우리만 아는 거예요?
그럼 내일 아침 되면 엄마가 더 따뜻한 집을 또 찾아볼게요. 새 아이가 나란히 누워 이불을 뒤집어 썼어요. 지붕 위로 바람이 지나갈 때마다 얇은 천이 살짝 들썩였고 멀리 공사장에서 철골 치는 소리가 둔탁하게 울렸어요. 그래도 아이들은 금세 잠에 빠져들었어요. 하루를 버티느라 너무 지쳐 있었거든요. 수지는 아이들 숨소리가 규칙적으로 변하는 걸 확인하고 조용히 몸을 일으켰어요. 방 구석에 혼자 앉아 다리에 힘이 빠져 주저앉듯 내려갔어요. 손을 펴보니 마디가 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오늘 하루, 아니 지난 한 달 내내 꽉 쥐고 있던 손이었죠. 놓을 수도 붙들 수도 없는 삶을 붙잡느라. 오늘 밤만 버티자. 수지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벽에 등을 기댄 채 눈을 감았어요. 차가운 콘크리트가 등이랑 허리를 그대로 눌렀지만 피하지 않았어요. 이 밤의 무게를 피하면 내일을 버틸 힘이 더 줄어들 것 같았거든요. 그날 밤 재개발 빈집 골목 한가운데 네 식구는 세상에서 가장 작은 집을 얻었어요. 어른에게도 버거운 밤이었는데 아이들에게는 그게 어떤 기억으로 남게 될까요? 재개발 구역 한가운데 빈집에서 세 번째 밤을 보내고 있었어요. 창문이 깨진 방 안으로 찬바람이 스며들었고 눅눅한 냄새가 이불 끝까지 따라 들어왔죠. 그래도 수진에게는 비만 피할 수 있으면 다행인 잠자리였습니다. 그 새벽 품에 안겨 자던 한별이의 숨이 이상해졌어요. 가슴이 빠르게 오르내리고 작은 입술 사이로 뜨거운 숨이 새어나왔죠. 수지는 잠이 덜 깬 눈으로 아이 이마를 짚었다가 그대로 굳어버렸어요. 불덩이 같았어요. 진짜 그런 말밖에 안 나오는 열이었습니다. 옆에서 자던 한하늘과 한바다가 눈을 비비며 일어났어요. 하늘이도 동생 이마를 만져보더니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엄마, 별이 너무 뜨거워요. 아이 목소리까지 떨리고 있었어요. 아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표정은 어른처럼 굳어 있었죠. 수지는 가방을 뒤집어 엎다시피 비웠어요. 구겨진 영수증, 다 쓴 약 봉투, 병원 영수증만 바닥에 굴러다녔습니다. 지갑 안에는 10,000원짜리 한 장과 동전 몇 개가 전부였어요. 그 안에서 월세, 밀린 진료비, 다음 보증금까지 한꺼번에 고개를 들었죠. 그래도 지금은 계산보다 아이가 먼저였어요. 우리 별이 엄마랑 바람 쐬고 약 먹자요. 수지는 담요째 아이를 안고 하늘바다에게 얇은 점퍼를 걸쳐준 뒤 급히 밖으로 나왔어요. 골목 아래로 내려가니 아직 해도 뜨지 않은 새벽이었습니다. 저 멀리 응급실 파란 간판과 24시간 약국 불빛이 나란히 서 있었어요. 바다가 손가락으로 병원을 가리켰어요. 엄마, 저기 가면 의사 선생님 있죠? 그 말을 듣는 순간 수진 발걸음이 멈춰버렸어요. 유리문 너머로 하얀 침대와 링거대가 떠오르고 괜찮을 거예요 라고 말하는 의사 얼굴이 상상됐어요. 지금 저 문만 밀고 들어가면 이 뜨거운 이마를 조금은 식혀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하지만 바로 그 뒤에 계산대 앞에 서 있는 자기 모습이 겹쳐졌어요. 오늘 병원에 들어가면 한 달 뒤 내 식구가 누울 곳은 어디일까요? 병원 영수증 한 장이 집 한 칸보다 비싸게 느껴지는 형편이었어요. 정말 이 순간 무엇을 먼저 지켜야 하는 시간이었을까요? 수지는 모르게 지갑을 더 꽉 쥐었어요.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굳고 품에 안긴 한별의 열기가
가슴께까지 전해졌어요. 엄마 머리 아파요. 집에 가고 싶어요. 그 한마디에 목 안쪽이 뜨겁게 타올랐습니다. 결국 수진의 발끝은 병원이 아닌 옆 약국 쪽으로 천천히 꺾였어요. 한 발 옆으로 옮겼을 뿐인데 몸 전체가 돌처럼 무거워진 느낌이었어요. 오늘은 약을 택하면 집을 지킬 수 있고 병원을 택하면 내일이 무너질 것 같았죠. 약국 안현강등은 생각보다 밝았어요. 수지는 숨을 고르고 최대한 담담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이가 밤새 열이 많이 났어요. 처방전 없어도 먹일 수 있는 해열제 중에 제일 오래 가는 걸로 주세요. 가격을 듣는 순간 어깨가 눈에 띄게 툭 내려앉았어요. 지갑에서 마지막 지폐를 꺼낼 때 손바닥이 허전해졌습니다. 이 집에 남은 어른의 여유가 거기까지인 것 같았어요. 골목을 다시 올라오는 길, 하늘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엄마, 우리 병원은 안 가요? 수지는 한별 이마를 쓰다듬으며 억지로 웃었어요. 일단 약부터 먹여보자요. 우리 별이 원래 튼튼했어요. 금방 나을 거였죠. 입에서는 그렇게 말했지만 마음은 끝까지 그 말을 믿지 못했어요. 그 새벽 병원 문 대신 약국 문을 연 결정은 어른에게도 버거운 선택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가족에게 더 깊은 밤이 오고 있다는 신호이기도 했어요. 서울 강남 대형 병원 로비는 아침부터 눈이 시릴 만큼 밝았어요. 유리창으로 햇빛이 쏟아지고 소독약 냄새가 희미하게 떠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내린 윤지호는 목도리를 한번 움켜쥐었어요. 접수 창구에서 이름과 생년월일을 말하자 직원이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6년 전 비뇨기과 검사 기록 조회해 보겠습니다. 잠시 뒤 화면을 보던 직원의 미간이 좁아졌어요. 해당 기록이 전산에 없습니다. 지우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여기서 검사했었어요. 그 결과 때문에 많은 걸 포기했었는데 목이 메었지만 직원은 모니터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오래된 파일 일부가 정리되면서 삭제됐다고 나오네요. 담당 교수님은 해외 연수 중이십니다. 죄송합니다. 기록도 의사도 없다는 말이었어요. 정말 우연이었을까요? 복도를 돌아 나오는데 중년 간호사 한 명이 마주 걸어왔습니다. 어디서 본 듯한 얼굴이었어요. 혹시 예전에 이 과에서 근무하셨습니까? 지우가 묻자 간호사의 눈이 잠깐 커졌다가 금세 식었습니다. 워낙 환자가 많아서요.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모른다고 했지만 불안한 시선이 복도 천장 쪽 감시 카메라를 흘끗거렸어요. 말보다 눈이 더 많은 걸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주차장에 내려와 차 문을 닫자 병원 소음이 한 번에 끊어졌습니다. 조용해지자 심장 뛰는 소리가 더 크게 들렸어요. 준호 씨 6년 전 진단 뭔가 이상했습니다. 그는 방금 있었던 일을 짧게 정리해서 말했습니다. 사라진 기록, 해외로 내보낸 의사, 말을 아끼던 간호사까지 떠올렸어요. 그때 진단에 얽힌 사람들 전부 다시 조사해 주세요. 담당 의사, 병원 쪽 계좌, 우리 재단 회계, 그리고 도연 쪽 자금 흐름까지요. 목소리는 최대한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운전대 위 손가락 마디는 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그날 밤 집 서재에는 스탠드 불 하나만 켜져 있었습니다. 벽을 채운 상패와 악보들이 오늘은 죄책감의 목록처럼 느껴졌어요. 책상 위에는 노트북과 작은 USB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박준호가 퇴근 직전 두 손으로 올려두고 간 것이었죠. 지우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USB를 꽂았습니다. 녹음 파일을 재생하자 바스락거리는 소리 뒤로 낮은 목소리가 들렸어요. 윤도현이었습니다. 선생님, 형의 진단은 아이가 지면 위험하다로 정리해 주셔야 합니다. 형이 아이를 가질 수 있다는 말만 사라지면 모든 돈은 제가 대겠습니다. 다른 남자의 떨리는 숨소리가 잠시 이어졌습니다. 의사의 숨이었어요. 그 순간 지우는 마우스를 쥔 손에 힘을 주지 못했습니다. 어깨가 뒤로 처지듯 내려앉았어요. 머릿속 어딘가에서 쿵 하고 무너지는 소리가 난 것 같았습니다. 6년 동안 그를 묶어둔 말은 하나였습니다. 내가 아이를 가지면 위험하다. 그래서 그는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주는 것이 그 사람을 위한 길이라고 믿었어요. 착하게 살았다고 스스로를 속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들은 건 전혀 다른 진실이었습니다. 의사와 동생, 돈과 자리, 조작된 진단서, 그리고 그 위에서 짓밟힌 한 여자와 새 아이의 삶이었어요. 분노와 배신감이 한꺼번에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런데 제일 먼저 찾아온 감정은 부끄러움이었어요. 처음부터 제대로 묻지 않았던 자신이 부끄럽고 편한 쪽으로 고개를 돌렸던 시간들이 부끄러웠습니다. 정말 몰라서 아무것도 못했던 것일까요? 알면서도 모르는 척하고 있었던 건 아니었을까요? 지우는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숨을 내쉬는 동안 마음속에 한 문장이 또렷해졌어요. 더 이상 도망칠 자리는 없었습니다. 누가 이 판을 짰든 이제는 끝까지 파고 들어가야 했습니다. 혹시 이 이야기가 지금 누군가의 현실이나 마음과 겹쳐 보이셨다면 공유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누군가에겐 오랫동안 외면해왔던 질문을 잠시라도 마주하게 도와주는 계기가 될지도 모르니까요. 재개발 구역 입구는 해질 무렵이면 더 황량했습니다. 굴착기는 멈춰 있었고 정비구역 전면 철거 현수막만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어요. 한수진은 아이들 손을 잡고 그 사이를 지나오고 있었습니다. 약국 앞까지 갔다가 결국 해열제만 하나 사들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입구 가로등 아래 검은 패딩을 입은 남자 둘이 서 있다가 슬며시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여기 계속 계시기 힘드시죠? 목소리는 공손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아니었어요. 수지는 아이들 손을 한 번 더 움켜쥐었어요. 네, 조금은요. 뒤에 있던 남자가 준비해둔 말처럼 말을 꺼냈습니다. 마침 좋은 자리가 하나 생겼습니다. 지방공단 기숙사인데 방이랑 일자리 패키지로 나와요. 보증금도 없고요. 이런 데서 추위 버티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말만 들으면 배려 같았습니다. 그러나 패키지라는 단어가 이상하게 차갑게 들렸어요. 수지는 제일 먼저 그게 궁금했습니다. 혹시 아이들도 같이 갈 수 있나요? 전학 같은 건. 남자 둘이 짧게 눈을 마주쳤습니다. 그 한순간의 침묵이 더 불길했어요. 아이들은 여기서 보호기관 통해서 잘 맡기고 어머니만 내려가셔도 됩니다. 그게 서로 편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수진 얼굴에서 피가 쫙 가셨습니다. 손끝이 먼저 얼어붙었어요. 곁에 서 있던 한별이가 엄마 손을 더 꽉 잡았습니다. 아이들이랑 떨어져 살라는 말씀이세요? 목소리가 아주 조금 떨렸지만 끝까지 존댓말은 지켰어요. 남자는 여전히 웃는 얼굴이었습니다.
요즘은 다 그렇게 합니다. 애들은 맡기고 어른이 먼저 자리 잡는 거죠. 어차피 여기 곧 헐립니다. 버티셔도 달라지는 거 없습니다. 버텨도 소용없다. 그 말이 사실 협박처럼 들렸습니다. 수진 머릿속에서 장면들이 한 번에 스쳐 지나갔어요. 철거 공고문, 덮밥집 해고, 통보, 빈집 천장 먼지, 한별이 달아오른 이마, 내 식구가 한 이불에 붙어 자던 밤. 그래도 제일 먼저 떠오른 건 아이들끼리 서로를 감싸 안고 자던 뒷모습이었습니다. 어머니, 생각 잘해보십시오. 이런 기회 자주 오는 거 아닙니다. 나중에 후회하셔도 자리 없을 수 있어요. 이번에는 수진이 먼저 말을 잘랐습니다. 죄송하지만 전 못 가겠습니다. 남자의 미소가 조금 굳었습니다. 아이들이랑 떨어져 사느니 제가 여기서 알아서 버티겠습니다. 그게 제가 나중에 할 후회가 덜할 것 같아서요. 하나늘이 조심스럽게 엄마를 올려다봤어요. 엄마, 우리 어디 안 가는 거지? 수지는 아이 얼굴을 하나씩 바라보고 겨우 웃음을 만들었습니다. 응, 우리는 가면 같이 가는 거야. 따로 가는 건 없어. 남자 둘은 더 쥐어짜봐야 소용없다고 느낀 듯 짧게 인사만 하고 돌아섰습니다. 골목 모퉁이를 돌자 그제야 수진의 등에서 힘이 빠졌어요. 허리가 순간 꺾일 것처럼 아팠고 무릎이 후들거렸습니다. 그래도 쓰러지진 않았어요. 대신 아이들 손을 한 번 더 꼭 잡았습니다. 현실 계산은 여전히 잔인했습니다. 한 달 뒤 비워야 할 집, 끊긴 월급, 약값과 밥값. 어느 것도 만만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마음속에서 마지막까지 남은 문장은 하나였습니다. 아이들을 두고 나만 안전한 곳으로 옮겨가는 삶이라면 그건 시작도 하기 전에 이미 망가진 삶이라는 생각이었어요. 재개발 구역 안쪽 빈집 복도는 밤이 되자 더 서늘해졌습니다. 한수지는 아이들이 누운 방 앞에서 대야를 끼고 쪼그려 앉아 빨래를 헹구고 있었어요. 허리는 이미 하루 종일 비명을 지르는 것 같았지만 젖은 옷에서 나는 눅눅한 냄새를 그냥 둘 수는 없었습니다. 물은 오래전에 식어 손이 얼얼했어요. 손가락 마디마다 묵직한 통증이 박혀 있었습니다. 그래도 수지는 마지막 옷자락까지 한 번 더 비틀어 짰습니다. 조금만 더 힘을 내자. 자기 등을 떠미는 주문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몸은 정말 어디까지 버텨줄 수 있을까요? 고개를 숙인 채 오래 앉아 있어서였을까요? 갑자기 천장 전구가 멀어지는 것처럼 흔들려 보였습니다. 시야 가장자리가 잔물결처럼 일렁였어요. 수지는 벽을 짚고 천천히 일어서려 했습니다. 어지러워. 입술 사이로 힘 빠진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그 다음은 순식간이었습니다. 다리에서 한 번에 힘이 빠지더니 몸이 옆으로 기우뚱하며 복도 바닥으로 쓰러졌어요. 엎질러진 대야에서 물이 흘러나와 빨랫감과 함께 바닥을 적셨습니다. 문틈으로 이상한 소리가 스며들었는지 방 안에서 이불이 사각거렸어요. 엄마, 하늘이 먼저 눈을 떴습니다. 문을 열고 나가보니 복도에 엄마가 누워 있었습니다. 엄마, 하늘이 맨발로 달려가 어깨를 흔들었습니다. 바다도 허둥대며 나왔어요. 엄마, 장난 아니지? 일어나요. 바다는 울먹이며 흔들었지만 수진의 눈꺼풀은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가슴은 겨우 아주 얕게 오르내리고 있었어요. 막내 한별이는 엄마 옆에 주저앉아
작은 손으로 손등을 만졌습니다. 엄마, 우리 내일 라면 먹기로 했잖아. 일어나야지. 손등은 이상하게 차가웠습니다. 별이 눈가에 눈물이 금방 고였어요. 하늘아, 나 119 부르고 올게. 바다는 그 말만 남기고 계단 쪽으로 뛰었습니다. 슬리퍼 한 짝은 복도에 벗겨진 채였어요. 편의점 공중전화 있는 쪽으로 숨이 끊어질 듯 달려나갔습니다. 이 밤에 누구를 먼저 떠올릴 겨를도 없었습니다. 옆 빈집 문이 삐걱 열리며 함께 버티고 살던 중년 남자가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애들아, 무슨 일이야? 하늘이 울먹이며 외쳤습니다. 삼촌, 엄마가 아무리 불러도 안 일어나요. 남자는 상황을 보자마자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여기 재개발 구역 안빈집이에요. 여자가 한 명 쓰러졌는데 숨은 쉬고 있어요. 아이 셋이랑 같이 있습니다. 말은 최대한 침착하게 했지만 손가락 끝이 살짝 떨리고 있었어요. 얼마나 지났을까요?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점점 커지며 골목 안으로 파고들었습니다. 구급대원 둘이 들것을 들고 복도로 올라왔습니다. 보호자 누구예요? 하늘이 눈물범벅 얼굴로 손을 번쩍 들었어요. 저요, 딸이에요. 대원은 수진의 맥을 짚고 눈을 확인했습니다. 혈압 많이 떨어졌습니다. 바로 이송하겠습니다. 수진은 산소 마스크를 쓴 채 들것 위에 올려졌어요. 젖은 옷자락에서 물이 아직 뚝뚝 떨어졌습니다. 한별이가 들것 옆을 붙들고 묻었습니다. 엄마 죽는 거 아니죠? 대원은 잠깐 아이를 바라보다가 짧게 대답했습니다. 지금 가야 살려요. 병원 가면 선생님들이 도와줄 거예요. 그 밤 재개발 빈집 골목은 잠깐 동안 구급차 경광등으로 환해졌습니다. 아이들에게 그 소리는 그냥 버티는 삶으로는 더는 안 되는 순간이 왔다는 신호처럼 들렸어요. 그리고 누군가의 잘못된 선택들이 이제 드디어 책임을 요구하기 시작한 밤이기도 했습니다. 응급실 복도에는 소독약 냄새와 피 냄새가 섞여 떠 있었습니다. 수진이 누운 침상 위 얼굴은 종이처럼 창백했어요. 심전도 모니터에서는 불규칙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느 쪽도 안정되어 보이지 않았습니다. 의사가 커튼을 걷고 나와 보호자 서류를 들여다보았습니다. 보호자란은 비어 있었어요. 간호사가 눈살을 찌푸리며 물었습니다. 가족 아직도 안 오셨어요? 아이 셋만 떨리는 어깨로 의자에 붙어 앉아 있었어요. 한하늘은 손에 쥔 종이컵을 구기고 있었고 한바다는 발끝만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막내 한별은 엄마 침상 쪽으로 고개만 내밀고 있었어요. 이 아이들에게 지금 상황은 불안 그 자체였습니다. 그때 응급실 자동문이 쾅 열렸습니다. 수진을 지켜보던 비서의 연락을 받은 지우가 숨을 몰아쉬며 안으로 뛰어들어왔습니다. 목에 메었던 머플러는 반쯤 풀려 있었고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한수진 어디 있습니까? 간호사가 침상을 가리켰습니다. 보호자분이세요? 지우는 대답 대신 수진 얼굴부터 확인했습니다. 산소 마스크 아래 입술이 파랗게 질려 있었어요. 손등 혈관 위로 바늘이 몇 개나 꽂혀 있었습니다. 의사가 차트를 들고 다가왔습니다. 급성 심부전입니다. 신장 기능이 거의 정지된 상태예요. 지금 당장 투석을 시작해도 신장 이식이 아니면 오래 버티기 어렵습니다. 말끝이 단호했습니다. 이쪽에서 선택을 기다리는 눈이었어요.
지우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뜨더니 거의 숨을 삼키듯 말했습니다. 제가 가족입니다. 아니, 제가 그 사람 책임져야 하는 사람입니다. 목소리가 한번 갈라졌습니다. 그래도 끝까지 삼켰어요. 제 심장 검사해 주십시오. 이식이 가능하면 제 걸 쓰세요. 간호사가 놀란 눈을 했습니다. 본인도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의사도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생체 이식은 본인도 위험할 수 있습니다. 수술 후에 일상생활이나 일에 제약이 크실 수 있어요. 지우는 벽에 기대지 않고 서 있었습니다. 대신 두 손을 꽉 쥐었습니다.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그 사람이 여기까지 망가지는 6년 동안 등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한 번도 밖으로 꺼내지 않던 문장이었습니다. 이제는 몸으로라도 갚을 수 있다면 해야 합니다. 더 늦으면 안 됩니다. 그 말에 의사는 짧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러고는 차트를 덮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우선 공여자 적합성 검사부터 진행하겠습니다. 결과가 나와야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어요. 지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곧장 휴대폰을 꺼내 비서 박준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준호 씨, 아이들 혈액 검사랑 같이 유전자 검사도 의뢰해 주세요. 하늘이, 바다, 별이 셋 다입니다. 준호가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확인차 말씀이십니까? 지우는 응급실 창밖 어둠을 잠깐 바라보았습니다. 네. 이제는 확실히 알아야겠습니다. 피한다고 없어질 일은 아니었죠. 전화기를 끊고 돌아보니 아이들이 문틈에서 그를 보고 있었어요. 겁먹은 눈빛이었습니다. 지우는 최대한 평온한 얼굴을 만들어 손을 살짝 흔들었어요. 아저씨 금방 올게. 엄마 곁에 있어 줄래요? 하늘이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밤 한 사람은 신장을 잃을 각오를 했고 새 아이는 세상에서 하나뿐인 사람을 잃을까봐 떨고 있었어요. 누가 잘못을 시작했든 이제 책임은 분명히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우는 마침내 그 자리에서 도망치지 않겠다고 마음을 굳히고 있었습니다. 수술 당일 아침 병원 특실은 모니터에서는 규칙적인 심장 박동 소리만 또각또각 울리고 있었어요. 테이블 위에는 흰 봉투 2개가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하나는 신장이식 적합 판정서, 다른 하나는 유전자 검사 결과지였죠. 윤지우는 먼저 이식평가 결과를 펼쳐보았습니다. 생체 공여 가능, 이식 적합, 딱 그 한 줄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가슴 한쪽이 조금 느슨해졌어요. 그동안 스스로에게 내렸던 형벌이 아주 조금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그 다음 봉투였죠. 두 번째 봉투를 여는 손이 눈에 띄게 떨렸습니다. 종이를 펼치자 맨 아래 줄에 굵은 글씨가 박혀 있었어요. 부자관계 일치 가능성 99.9%. 지우는 그 문장을 바로 읽지 못했습니다. 눈앞이 순간 희미해졌어요. 글자가 물 번지듯 흔들렸습니다. 결국 그는 종이를 반으로 접어 가슴께에 꼭 안았습니다. 피한다고 사라지는 일은 아니었구나. 6년 동안 피하던 대답이 단 한 줄 문장으로 돌아와 도망치던 시간보다 마주하는 지금이 더 무겁게 느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잠시 후 간호사가 수술 동의서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윤지후 선생님, 최종동의 서명만 남았습니다. 지우는 펜을 쥐고 잠깐 멈춰 섰습니다.
이 서명 하나로 앞으로의 연주 인생이 바뀔 수도 있었습니다. 다시는 예전처럼 무대에 설 수 없을 가능성도 있었죠. 하지만 지금 그보다 더 중요한 무대가 눈앞에 있었어요. 부탁드립니다. 그 사람을 꼭 살려주세요. 그 한 줄을 마음속에서 먼저 쓰고 나서야 그는 자기 이름을 또박또박 적었습니다. 그 서명은 단순한 글씨가 아니라 사랑 앞에서 다시는 도망치지 않겠다는 한 사람의 맹세이었습니다. USB와 자료 봉투는 이미 박준호 손을 떠나 있었습니다. 전날 밤 지우는 서재에서 준호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검찰에 그대로 제출하세요. 단장 이름이 뭐라고 적혀 있든 다 드러나야 합니다. 그 말은 악단도, 집안도 동시에 흔들 수 있는 결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무너져야 할 자리가 따로 있다는 걸 그는 알고 있었어요. 누군가의 인생을 짓밟고 쌓은 자리는 언젠가 한 번은 무너져야 했습니다. 수술실 문이 닫히고 복도에는 긴 정적이 내려앉았습니다. 아이들은 보호자 대기실 TV 앞에 모여 앉아 화면만 멍하니 보고 있었어요. 그때 자막이 갑자기 바뀌었습니다. 속보 한서재단 윤도현 단장, 진단 조작 및 재단 비리 의혹 입건. 화면 속 도현은 공항 출국장 입구에서 경찰들에게 둘러싸인 채 끌려가고 있었습니다. 모자를 푹 눌렀었지만 굳게 담은 입술과 굴욕을 참으려는 턱선은 숨기지 못했어요. 플래시가 번쩍일 때마다 6년 동안 숨겨놓았던 거짓말들이 한 겹씩 벗겨지는 것 같았습니다. 기자들이 소리쳤습니다. 진단서 조작 사실 인정하십니까? 형의 아이들 알고 계셨습니까? 도연은 끝까지 입을 다물고 고개만 살짝 돌렸습니다. 늘 스포트라이트를 계산하던 사람이 이제는 수갑찬 손목을 가리려 애쓰고 있었어요. 어른들의 욕심이 벽 뒤에 숨을 수 있는 시대는 이 순간만큼은 아니었습니다. 이 장면이야말로 어른들의 더러운 계산서가 뒤집히는 첫 줄이었죠. 다른 병실에서 이 뉴스를 보던 노모는 손에 쥔 리모컨을 떨어뜨렸습니다. 도연이가 저 아이가 그랬단 말이냐. 목소리가 바닥에 쓸리듯 떨렸습니다. 그동안 믿고 의지하던 사람이 사실은 아들의 인생을 비틀어온 장본인이었다는 걸 이제야 눈으로 확인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슬픔과 배신감, 그리고 늦어버린 후회가 한꺼번에 밀려오는 얼굴이었어요.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10시간의 대수술, 시계 초침이 몇 바퀴를 돌았는지 세는 것도 의미가 없었습니다. 아이들은 서로 어깨에 기대어 졸다 깨달을 반복했어요. 이 어린 어깨들이 견디기엔 오늘 하루는 너무 긴 날이었습니다. 드디어 수술실 문이 철컥 소리를 내며 열렸습니다. 마스크를 쓴 의사가 모자를 벗으며 다가왔어요. 보호자분 계십니까? 하늘과 바다가 동시에 벌떡 일어났습니다. 별이는 손에 쥔 옷자락을 더 꼭 움켜쥐었어요. 의사는 새 아이를 한 명씩 바라본 뒤 천천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엄마도 아저씨도 둘 다 잘 버텼습니다. 수술은 계획대로 잘 끝났어요. 그 한 문장을 듣는 순간 아이들 무릎에서 힘이 풀렸습니다. 하늘은 입술을 손등으로 꾹 눌렀고 바다는 고개를 숙인 채 어깨를 조용히 들썩였어요. 별이는 살았대 하는 말만 계속 되뇌었습니다. 오늘 하루 한쪽에서는 거짓말을 쌓아 올린 사람이 수갑을 찾고 다른 한쪽에서는
그 거짓말에 사라질 뻔했던 가족이 겨우 다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이날 병원 TV에서 흘러나온 짧은 속보와 의사의 한마디는 한 집안의 6년을 통째로 뒤집어 놓는 심판처럼 들렸습니다. 뒤늦은 정의였지만 그래도 아직 완전히 늦어버린 건 아니었기를 바랄 수밖에 없었어요. 겨울이 끝나갈 무렵 병실 창가로 옅은 햇빛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수지는 긴 잠에서 깨어나는 사람처럼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초점이 맞자 제일 먼저 보인 건 창가에 붙어 서 있던 새 아이 얼굴이었습니다. 한 하늘, 한 바다, 한 별. 셋 다 눈꺼풀이 퉁퉁 부어 있었어요. 며칠 동안 이 병실에 매달려 울고 웃었던 얼굴이었죠. 침대 옆 의자에는 윤지후가 앉아 있었습니다. 수술 뒤라 그런지 얼굴빛은 아직 창백했지만 눈빛은 이상하게도 전보다 더 또렷해져 있었어요. 엄마. 하늘이가 제일 먼저 입을 뗐습니다. 목소리가 바싹 말라 있었어요. 수진이 아이들을 하나씩 바라보다가 마지막에 지후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둘 사이에 짧고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지우는 조심스럽게 자리에서 일어나 침대 가까이 다가섰습니다. 손을 어디에 둬야 할지 모르는 사람처럼 허공을 한번 더듬다가 결국 이불 끝을 살짝 쥐었습니다. 하늘이, 바다야, 별이도 나 기억하지? 한 번씩 마주쳤던 아저씨. 아이 셋이 동시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아저씨. 하늘이가 대답했어요. 지우는 잠시 눈을 감았다 떴습니다. 숨을 한번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사실은 아저씨 말고 더 맞는 이름이 하나 있어요. 목소리가 아주 조금 떨렸습니다. 병원에서 검사도 하고 결과도 전부 확인했어요. 그는 아이들을 한 명씩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너희 손등에 있는 그 불꽃점 나도 똑같이 가지고 있어. 그리고 잠깐 말이 막혔습니다. 그동안 도망쳤던 시간들이 한꺼번에 목을 막아서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너희가 아저씨의 아이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병실 공기가 묵직해졌습니다. 아이 셋의 눈이 동시에 더 커졌습니다. 우리 아저씨 아들, 딸이에요? 바다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자신이 한 말을 스스로도 믿기 힘든 얼굴이었어요.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내가 너희 아빠란다. 하늘이 아빠, 바다 아빠, 별이 아빠. 그는 더 이상 멋진 말로 포장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이 순간에 필요한 건 설명이 아니라 늦었지만 진짜 이름 하나 붙이는 일이었으니까요. 수지는 이불을 꽉 쥐고 있던 손을 풀었습니다. 아이들을 한번 바라보고 지우를 한번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게 그러나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맞아. 너희 아빠야. 그 말이 떨어지자 아이들 눈동자에서 마지막 망설임이 풀어지는 게 보였습니다. 가장 먼저 움직인 건 하늘이었습니다. 늘 동생들부터 챙기던 아이였죠. 하늘이는 침대 곁으로 한 발짝 다가와 입술을 꾹 깨물었습니다. 몇 번이나 숨을 삼키다가 마침내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빠, 6년 전, 아니, 수진을 사랑한 그 순간부터 기대하던 두 글자에 지후의 눈가가 바로 붉어졌습니다. 어깨가 한번 크게 들썩였어요. 뒤에 서 있던 바다가 하늘 옆으로 바짝 다가왔습니다. 진짜 우리 버리지 않을 거죠? 질문 속에 몇 년치 밤이 섞여 있었어요. 얼마나 오래 이 말을 삼켜왔던 걸까요?
지우는 아이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응, 이제는 어디 안 갈 거야. 도망가던 아저씨는 오늘부로 끝이에요. 바다는 그제야 안심한 듯 하늘 팔을 붙잡고 중얼거렸어요. 그럼 나도 불러도 되지? 아빠. 막내 별이는 눈물이 그렁그렁해진 채로 손등에 불꽃점을 꼭 쥐었습니다. 나도 아빠라고 불러도 돼요? 아이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떨림 속에 설렘이 섞여 있었어요. 지우는 단호하게 그러나 부드럽게 대답했습니다. 당연하지. 너희 셋 다 마음껏 불러대. 하루에 100번을 불러도 돼요. 그제야 별이가 참던 눈물을 터뜨리며 외쳤습니다. 아빠. 새아이가 차례대로 얽히듯 한꺼번에 아빠를 불렀습니다. 그 순간 이 방 안에서만큼은 누구도 세계적인 지휘자라는 말을 떠올리지 않았습니다. 그냥 오래 늦게 도착한 한 사람의 아빠와 너무 오랫동안 기다려온 새 아이가 있을 뿐이었습니다. 사과와 용서의 말보다 이름 하나가 더 큰 힘을 가진다는 걸 보여주는 순간이었죠. 몇 달 뒤 재개발 구역이었던 골목에는 새로운 간판이 걸렸습니다. 플레임 뉴스 스테이지. 한때 철거 안내문과 먼지뿐이던 빈집 골목. 이제는 낮에는 아이들 웃음소리가, 밤에는 악기 연주 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지하 통로에서 악기를 켜던 아이들, 쪽방촌에서 바이올린을 끌어안고 자던 아이들이 이곳에서 연주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개관 공연 날 작은 공연장은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철거 차량이 드나들던 자리에 지금은 따뜻한 조명이 무대를 비추고 있었어요. 무대 중앙에는 하늘, 바다, 별이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손등의 불꽃점이 조명 아래서 조용히 빛났습니다. 하늘이가 마이크를 잡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예전엔 이 골목이 많이 추웠어요. 바람도 그렇고 마음도 그랬어요. 바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이제는 우리처럼 추웠던 아이들이 여기 와서 조금이라도 덜 춥다고 느꼈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별이가 마이크를 꼭 쥐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지하 통로랑 빈집에서 연습하던 날들을 기억해요. 그래서 다른 아이들은 그런 데서 연습 안 해도 되면 좋겠어요. 관객석 중간에서 지우와 수지는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지우는 무릎 위에 올린 손을 살짝 쥐었다 폈습니다. 손등의 불꽃점을 엄지로 한번 쓸어 보았어요. 이 작은 점 하나가 결국 네 사람의 삶을 다시 잇고 수많은 아이들 인생까지 끌어당기고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한때 가장 어두웠던 빈집 골목이 지금은 가장 밝은 음악길이 되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이곳은 그저 작은 공연장 하나일지 몰랐죠. 하지만 이 가족에게는 다시는 놓치지 않겠다고 약속한 불꽃 같은 삶의 출발점이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을 전해주세요. 더욱 따뜻하고 감동적인 사연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연의 주인공에게 응원의 한마디도 남겨주세요.